오늘은 닌키난카라는 서아프리카의 괴생명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닌키난카는 서아프리카 민속, 특히 감비아와 세네갈의 민담에서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생명체입니다. 닌키난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주로 긴 목과 거대한 악어 같은 몸통을 가진 용과 비슷한 커다란 생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말이나 악어 같은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닌키난카 이야기는 1947년 진다라는 이름의 야간 경비원이 감비아의 아부코라는 지역에서 닌키난카를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와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2주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1935년에 토마스 하디 달린풀이라는 박사는 일부 감비아 지역 주민들이 공룡 조각상 사진을 보고 흥분하여 백인이 닌키난카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닌키난카의 목격담과 원주민들의 민담 속에 등장하는 특징들의 픽션을 더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런던, 영국의 학자들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정글의 미지의 땅을 연구하기 위해 탐험을 떠나려 합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감비아는 많은 학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해당 탐험대의 임무는 감비아 정글의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험대를 이끈 에드워드 랭글리는 노련한 지리학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식물학자 소피아와 동물학자 토마스가 이번 여정에 함께하였으며 현지 전문가 겸 통역사인 부바카르가 감비아의 수도 바서스트에서 합류하기로 하였죠. 감비아의 심장부로 떠날 이들의 여정은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동시에 학자로서 명성을 드높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몇 개월 동안이나 치밀하게 탐사 준비를 하였고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과 과학도구, 참고서적, 응급용품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죠. 시간이 지나 1948년 5월 6일, 오늘은 에드워드가 이끄는 탐사대가 드디어 감비아로 향하는 날입니다. 에드워드와 탐사대원들은 감비아로 떠나는 증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끌벅적한 부두에서 곧 자신들이 새롭게 알아낼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동물학자인 토마스는 아직 미지의 세계인 정글의 야생을 밝히고 새로운 동물들을 발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식물학자인 소피아는 이번 탐사로 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렇게 모두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부두를 울리는 백고동 소리가 출항을 알렸으며 총 3명으로 구성된 감비아 탐사대원들은 수많은 장비와 물품을 증기선에 실어 올렸습니다. 이후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와 함께 그들은 점점 부두에서 멀어졌으며 미지의 세계인 감비아의 정글로 향했습니다. 감비아로 향한 증기선은 서아프리카에 정박했고 탐사대원들은 트럭을 타고 마침내 감비아의 수도 바서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런던과 달리 흙냄새와 푸릇한 자연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따가운 태양 빛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비아의 통역사이자 가이드인 부바카르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통역사 부바카르는 특유의 억양이 섞인 영어를 썼지만 탐사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후 부바카르는 에드워드와 탐사대원들에게 탐사를 추천하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현재 감비아의 키앙 웨스트 국립공원으로 알려진 장소로 매우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였죠. 또한 이곳 근처엔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 그들과 협력한다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현지인들만 아는 독특한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탐사대장 에드워드는 부바카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첫 번째 탐사 장소를 부바카르가 말한 장소로 정하였고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합니다. 허나 부바카르가 설명한 장소는 현재 수도 바서스트에서 약 140km 정도나 떨어져 있었고 근처까진 트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수십 킬로나 되는 정글을 그들이 직접 헤치며 걸어가야 했죠. 이 여정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에드워드와 학자들은 탐사에 대한 열망만으로 견뎌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덧 현지 가이드인 부바카르가 말한 장소로 도착한 탐사대원들은 서둘러 베이스 캠프를 차렸으며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이곳 주변에 자리 잡은 카이라바 부족민들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에드워드와 탐사대원들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한 터라 하늘은 어둑해지고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인근 마을과 협업을 위해 그들과 만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부족 마을로 향했던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가 에드워드의 베이스 캠프로 허겁지겁 달려와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부바카르의 말을 듣고 부족민들의 마을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수선한 부족민들 사이로 마치 독에 중독된 듯 고열과 마비 증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족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드워드는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어제 약초를 채집했던 부족민이 오늘 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답했죠. 에드워드는 고통스러워하는 부족민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온몸엔 경련이 일어났고 고열로 붉게 달아오른 그는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분 동안 에드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뱀이나 동물에게 물릴 것을 대비하여 가져온 해독제와 소독약도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에드워드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뱀에 물린 것이라 보기엔 아무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치료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 에드워드는 곧 정신을 차렸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부족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닌키난카라는 말을 되뇌이고 있었죠. 이에 에드워드는 치발레 부족장과 부족민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공격당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깜짝 놀라며 치발레 부족장이 설명한 괴생명체를 에드워드에게 전했습니다. 치발레 부족장의 말에 의하면 그는 닌키난카의 몸과 입에서 나오는 침을 만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닌키난카가 어떤 생명체인지는 잘 모르나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길이가 약 10m나 되는 파충류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은 기린처럼 길고 몸통은 거대한 악어 같으며 얼굴엔 뿔이 있다고 합니다. 수풀이나 나무에 묻은 닌키난카의 침을 만지면 며칠 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다고 하네요. 또한 닌키난카와 관련된 민담과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비가 내릴 때 모습을 보이며 늪지대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가 통역한 말을 들은 에드워드는 회의적이며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괴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그는 두렵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죠. 매사에 신중했던 에드워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저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기절한 부족민을 뒤로하고 에드워드는 우선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향했죠. 다음날 에드워드는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소피아와 토마스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닌키난카라는 괴생명체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다른 것들엔 눈이 가질 않았죠. 에드워드가 설명한 괴생명체는 탐사 대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하루만 자신을 도와달라는 탐사 대장 에드워드의 간청에 그들은 결국 어젯밤 고통 속에 기절을 한 부족민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죠. 울창한 정글로 들어가는 그들을 뒤로 하늘에선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글에 나선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점점 누적되는 피로에 지쳐가던 그때 일행의 선두에 서 있던 에드워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진흙 바닥에 깊고 불규칙하게 패인 발자국을 가리켰으며 이것은 커다란 생명체가 지나간 흔적이 분명하다고 말했죠. 에드워드가 발견한 이 발자국들의 크기와 모양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분명 전혀 달랐습니다. 이에 토마스와 소피아는 부족민들이 말한 괴물 닌키난카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에드워드가 발견한 발자국들과 여러 흔적들을 따라가던 탐사대원들은 이내 끈적끈적하고 녹색빛을 띠는 불투명한 액체가 덤불과 나무들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식물학자인 소피아는 그 물질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해당 물질을 바라보며 어떤 생물의 분비물 같다고 판단하였고 곧이어 손으로 그것을 채취하려고 시도하였죠. 그때 에드워드는 소피아에게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쳤으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해당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소피아는 재빨리 손을 거뒀고 에드워드는 일단 흔적들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토마스와 소피아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미스터리한 흔적들에 정말 닌키난카라는 괴생명체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특히 이번 탐사에 누구보다 회의적이었던 동물학자 토마스는 에드워드보다 더 열정적으로 닌키난카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걷고 있던 탐사대원들은 점점 가까워지는 썩은 내를 참고 있었고 수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썩은 내를 참으며 수풀을 걷어내었고 그곳엔 어둡고 고요한 늪지대가 있었죠. 그때 늪지대에서 거대한 진동이 울렸으며 뱀이나 기린처럼 긴 목을 가진 파충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얼굴은 언뜻 보기에 도마뱀이나 공룡처럼 생겼고
이마에 돋아난 뿔은 독특한 느낌을 주었죠. 잠시 후 뒷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던 이 괴생명체는 두꺼운 악어 가죽 같은 피부를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거대한 몸통을 늪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탐사대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곤 그것의 특징과 생김새를 서둘러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생물의 윤곽을 스케치하며 닌킨앙카가 가진 특별한 형태를 기록했습니다. 동물학자 토마스는 몰아치는 폭우 속에 망가진 카메라를 자꾸만 어루만지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닌킨앙카의 생김새는 부족민들이 설명한 특징들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약 9m에서 10m 정도로 보였으며 목은 마치 기린처럼 유난히 길었죠. 악어처럼 생긴 몸통은 젓갈색의 가죽 피부로 뒤덮여 있었고 갈색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닌킨앙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얼굴은 신화 송룡의 모습과 기묘하게 닮았으며 머리에 달린 뿔들 때문에 용과 같은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닌킨앙카의 입에선 불투명한 녹색 액체가 뚝뚝 흘러나왔으며 길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학자 토마스는 고장난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닌킨앙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에드워드와 소피아가 말릴 틈도 없었죠.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닌킨앙카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토마스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갔으며 닌킨앙카의 모든 것을 담으려 애썼죠. 허나 닌킨앙카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토마스가 있는 숲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놀란 토마스는 뒷걸음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죠. 그 순간 토마스는 손에서 불에 달군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십 초 만에 이 고통은 손을 넘어 팔 전체까지 퍼지고 있었죠. 토마스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액체가 묻은 피부 주변으로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몸에 퍼지고 있었죠. 토마스는 소리를 지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에드워드와 소피아는 갑자기 자지러지는 토마스를 보곤 서둘러 그에게 달려갔죠. 에드워드는 고통스러워하는 토마스를 부축하여 늪지대에서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토마스는 자신의 노트를 꼭 챙겨달라고 되뇌었죠. 쏟아지는 빗소리와 닌킨앙카의 거대한 울음소리는 숲을 가득 메웠고 에드워드 일행은 토마스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닌킨앙카를 목격한 늪지대에서 멀리 벗어난 에드워드 일행은 간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여 토마스를 눕혔습니다. 닌킨앙카의 침과 접촉한 토마스는 극심한 마비 증세와 함께 호흡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에드워드는 토마스의 손을 소독하고 가지고 있던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환부를 절단할 것을 제안했죠. 허나 쏟아지는 폭우 속에 토마스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시작한 감비아의 탐사 계획은 토마스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죠. 이후 토마스를 감비아의 부족민들과 함께 묻어준 에드워드는 탐사 작전을 중지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증기선에 탑승한 에드워드는 토마스가 사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였고 런던으로 복귀한 그는 토마스가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의 독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죠. 학회 사람들과 토마스의 가족들은 닌킨앙카라는 괴생명체에 대해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괴물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닌킨앙카의 존재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괴생명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깐이나마 일상을 벗어나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괴물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